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한 어둠을 걷어내고 평온을 찾는 여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 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여름날 한국 불교의 현대화를 이끌어온 정토회에서는 중요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온 지도자가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가 그 역사를 이어갈 준비를 하는 무게감 있는 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정토회를 이끌어온 법륜 스님은 이제 자신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족을 이끌어온 아버지가 장성한 자녀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에는 아쉬움과 기대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2차 만일결사가 시작될 때부터 운영에서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 저의 경험과 정보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의견이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모두에게 권한을 나누어 주어도 보이지 않는 저의 영향력이 결국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은 의도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스님의 고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창립자가 있는 조직이라면 한국의 많은 기업이나 단체들도 비슷한 고민을 겪었을 것입니다. 창립자가 있어야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창립자가 있기에 다음 세대가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딜레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님, 차라리 지금은 스님께서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훗날 저희가 그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가 완전히 떠난 뒤에야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것보다 제가 아직 살아 숨쉬면서 미약하게나마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토의 먼 미래를 위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져도 괜찮으니 스스로 일어서 보라고 지켜봐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정리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이 차이는 불과 10년 남짓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남북 관계와 해외 개척이라는 저의 경험이 아직 필요한 2가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선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스님은 지난 시간 동안 완수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아쉬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멈춰버린 친환경 농업 분야의 개척, 30년 전부터 계획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노인복지시설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연수시설의 건립, 그리고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명상센터의 건립. 이러한 과제들은 이제 다음 세대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어떻게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긴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한 진지한 논의가 오가던 그날 오후, 한 사람의 목소리가 조용히 하지만 절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부터 겹겹이 쌓여온 상처와 불신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3주 전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거의 매일 격하게 다투셨고 저는 폭력과 공포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집에 안 계셨고 어머니는 저를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자볶음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작은 소망조차 늘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중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으며, 고등학교는 자퇴했습니다. 대학에 갔지만 삶은 여전히 지옥 같았고, 인간은 왜 태어나야 하며, 왜 살아야 하고, 결국 왜 죽는가와 같은 질문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고, 화도 많습니다. 이런 제가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질문의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가족 해체와 정서적 단절을 경험한 많은 한국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을지 모를 우리 모두의 상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을 시작했습니다. 몸에 병이 나듯이 마음에도 병이 납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하드웨어가 고장나서 작동이 멈출 수도 있고,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겨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상태는 지금 소프트웨어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것은 고장난 컴퓨터를 계속 켜고 끄는 것과 같은 헛된 노력입니다. 먼저 고장난 부분부터 고쳐야 합니다. 스님의 처방은 명쾌했습니다. 첫째, 전문가의 치료를 꾸준히 받으십시오. 병원 치료를 시작하셨다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금방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졸음이 쏟아지거나 멍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듯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도 불편함이 따릅니다. 의사와 꾸준히 상의하며 자신에게 맞는 약과 용량을 찾아가야 합니다. 밥은 매일 먹으면서 왜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걱정합니까? 약은 밥 한 숟가락보다도 작은데요. 그저 밥을 먹듯 꾸준히 복용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자체를 내려놓으십시오. 죽고 싶다거나 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는데 계속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 살 이유가 없다는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스님은 숲속의 다람쥐를 예로 들었습니다. 다람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람쥐는 왜 살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태어났으니 살고 도토리를 주워 먹고 겨울을 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의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자꾸만 거창한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도 결국 하나의 생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님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현상이지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태어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선택할 수 없는 과거가 아닌 선택할 수 있는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질문자가 겪은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에 마음의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일 뿐 운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괴롭지 않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오직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인연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쓰거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감자볶음을 안 해주시면 그것을 원망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을 감사히 먹으면 됩니다. 문제는 감자볶음이 없는 현실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 다만 질문자는 그 감정의 강도가 남들보다 더 강할 뿐입니다. 그것이 반복된다면 하나의 습관성 질환이 된 것이니 치료를 통해 그 강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스님의 말은 질문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탓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의 이야기, 그리고 깊은 상처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는 한 개인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 어쩌면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그 자체일지도.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한 어둠을 걷어내고 평온을 찾는 여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 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여름날 한국 불교의 현대화를 이끌어온 정토회에서는 중요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온 지도자가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가 그 역사를 이어갈 준비를 하는 무게감 있는 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정토회를 이끌어온 법륜 스님은 이제 자신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족을 이끌어온 아버지가 장성한 자녀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에는 아쉬움과 기대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2차 만일결사가 시작될 때부터 운영에서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 저의 경험과 정보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의견이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모두에게 권한을 나누어 주어도 보이지 않는 저의 영향력이 결국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은 의도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스님의 고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창립자가 있는 조직이라면 한국의 많은 기업이나 단체들도 비슷한 고민을 겪었을 것입니다. 창립자가 있어야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창립자가 있기에 다음 세대가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딜레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님, 차라리 지금은 스님께서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훗날 저희가 그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가 완전히 떠난 뒤에야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것보다 제가 아직 살아 숨쉬면서 미약하게나마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토의 먼 미래를 위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져도 괜찮으니 스스로 일어서 보라고 지켜봐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정리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이 차이는
불과 10년 남짓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남북관계와 해외 개척이라는 저의 경험이 아직 필요한 두 가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선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스님은 지난 시간 동안 완수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아쉬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멈춰버린 친환경 농업 분야의 개척, 30년 전부터 계획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노인복지시설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연수시설의 건립, 그리고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명상센터의 건립. 이러한 과제들은 이제 다음 세대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어떻게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긴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한 진지한 논의가 오가던 그날 오후, 한 사람의 목소리가 조용히 하지만 절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부터 겹겹이 쌓여온 상처와 불신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3주 전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거의 매일 격하게 다투셨고 저는 폭력과 공포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집에 안 계셨고 어머니는 저를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자볶음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작은 소망조차 늘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중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으며 고등학교는 자퇴했습니다. 대학에 갔지만 삶은 여전히 지옥 같았고 인간은 왜 태어나야 하며 왜 살아야 하고 결국 왜 죽는가와 같은 질문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고 화도 많습니다. 이런 제가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질문의 장면은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가족 해체와 정서적 단절을 경험한 많은 한국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을지 모를 우리 모두의 상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을 시작했습니다. 몸에 병이 나듯이 마음에도 병이 납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하드웨어가 고장나서 작동이 멈출 수도 있고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겨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상태는 지금 소프트웨어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것은 고장난 컴퓨터를 계속 켜고 끄는 것과 같은 헛된 노력입니다. 먼저 고장난 부분부터 고쳐야 합니다. 스님의 처방은 명쾌했습니다. 첫째, 전문가의 치료를 꾸준히 받으십시오. 병원 치료를 시작하셨다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금방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졸음이 쏟아지거나 멍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듯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도 불편함이 따릅니다. 의사와 꾸준히 상의하며 자신에게 맞는 약과 용량을 찾아가야 합니다. 밥은 매일 먹으면서 왜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걱정합니까? 약은 밥 한 숟가락보다도 작은데요. 그저 밥을 먹듯 꾸준히 복용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자체를 내려놓으십시오. 죽고 싶다거나 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는데 계속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 살 이유가 없다는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스님은 숲속의 다람쥐를 예로 들었습니다. 다람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람쥐는 왜 살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태어났으니 살고 도토리를 주워 먹고 겨울을 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의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자꾸만 거창한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도 결국 하나의 생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님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현상이지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태어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선택할 수 없는 과거가 아닌 선택할 수 있는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질문자가 겪은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에 마음의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일 뿐 운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괴롭지 않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오직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인연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쓰거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감자볶음을 안 해주시면 그것을 원망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을 감사히 먹으면 됩니다. 문제는 감자볶음이 없는 현실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 다만 질문자는 그 감정의 강도가 남들보다 더 강할 뿐입니다. 그것이 반복된다면 하나의 습관성 질환이 된 것이니 치료를 통해 그 강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스님의 말은 질문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탓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의 이야기, 그리고 깊은 상처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는 한 개인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 어쩌면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그 자체일지도.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한 어둠을 걷어내고 평온을 찾는 여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 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여름날 한국 불교의 현대화를 이끌어온 정토회에서는 중요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온 지도자가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가 그 역사를 이어갈 준비를 하는 무게감 있는 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정토회를 이끌어온 법륜 스님은 이제 자신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족을 이끌어온 아버지가 장성한 자녀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에는 아쉬움과 기대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2차 만일 결사가 시작될 때부터 운영에서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 저의 경험과 정보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의견이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모두에게 권한을 나누어 주어도 보이지 않는 저의 영향력이 결국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은 의도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스님의 고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창립자가 있는 조직이라면 한국의 많은 기업이나 단체들도 비슷한 고민을 겪었을 것입니다. 창립자가 있어야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창립자가 있기에 다음 세대가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딜레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님, 차라리 지금은 스님께서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훗날 저희가 그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가 완전히 떠난 뒤에야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것보다 제가 아직 살아 숨쉬면서 미약하게나마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토의 먼 미래를 위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져도 괜찮으니 스스로 일어서 보라고 지켜봐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정리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이 차이는 불과 10년 남짓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남북 관계와 해외 개척이라는 저의 경험이 아직 필요한 두 가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선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스님은 지난 시간 동안 완수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아쉬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멈춰버린 친환경 농업 분야의 개척, 30년 전부터 계획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노인복지시설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연수시설의 건립, 그리고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명상센터의 건립. 이러한 과제들은 이제 다음 세대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어떻게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긴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한 진지한 논의가 오가던 그날 오후, 한 사람의 목소리가 조용히 하지만 절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부터 겹겹이 쌓여온 상처와 불신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3주 전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거의 매일 격하게 다투셨고 저는 폭력과 공포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집에 안 계셨고 어머니는 저를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자볶음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작은 소망조차 늘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중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으며 고등학교는 자퇴했습니다. 대학에 갔지만 삶은 여전히 지옥 같았고 인간은 왜 태어나야 하며 왜 살아야 하고 결국 왜 죽는가와 같은 질문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고 화도 많습니다. 이런 제가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질문의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가족 해체와 정서적 단절을 경험한 많은 한국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을지 모를 우리 모두의 상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을 시작했습니다. 몸에 병이 나듯이 마음에도 병이 납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하드웨어가 고장나서 작동이 멈출 수도 있고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겨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상태는 지금 소프트웨어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것은 고장난 컴퓨터를 계속 켜고 끄는 것과 같은 헛된 노력입니다. 먼저 고장난 부분부터 고쳐야 합니다. 스님의 처방은 명쾌했습니다. 첫째, 전문가의 치료를 꾸준히 받으십시오. 병원 치료를 시작하셨다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금방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졸음이 쏟아지거나 멍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듯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도 불편함이 따릅니다. 의사와 꾸준히 상의하며 자신에게 맞는 약과 용량을 찾아가야 합니다. 밥은 매일 먹으면서 왜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걱정합니까? 약은 밥 한 숟가락보다도 작은데요. 그저 밥을 먹듯 꾸준히 복용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자체를 내려놓으십시오. 죽고 싶다거나 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는데 계속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 살 이유가 없다는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스님은 숲속의 다람쥐를 예로 들었습니다. 다람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람쥐는 왜 살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태어났으니 살고 도토리를 주워 먹고 겨울을 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의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자꾸만 거창한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도 결국 하나의 생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님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현상이지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태어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선택할 수 없는 과거가 아닌 선택할 수 있는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질문자가 겪은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에 마음의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일 뿐 운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괴롭지 않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오직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인연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쓰거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감자볶음을 안 해주시면 그것을 원망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을 감사히 먹으면 됩니다. 문제는 감자볶음이 없는 현실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 다만 질문자는 그 감정의 강도가 남들보다 더 강할 뿐입니다. 그것이 반복된다면 하나의 습관성 질환이 된 것이니 치료를 통해 그 강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스님의 말은 질문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탓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의 이야기, 그리고 깊은 상처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는 한 개인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 어쩌면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그 자체일지도.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한 어둠을 걷어내고 평온을 찾는 여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 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여름날 한국 불교의 현대화를 이끌어온 정토회에서는 중요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온 지도자가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가 그 역사를 이어갈 준비를 하는 무게감 있는 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정토회를 이끌어온 법륜 스님은 이제 자신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족을 이끌어온 아버지가 장성한 자녀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에는 아쉬움과 기대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2차 만일결사가 시작될 때부터 운영에서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 저의 경험과 정보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의견이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모두에게 권한을 나누어 주어도 보이지 않는 저의 영향력이 결국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은 의도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스님의 고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창립자가 있는 조직이라면 한국의 많은 기업이나 단체들도 비슷한 고민을 겪었을 것입니다. 창립자가 있어야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창립자가 있기에 다음 세대가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딜레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님, 차라리 지금은 스님께서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훗날 저희가 그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가 완전히 떠난 뒤에야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것보다 제가 아직 살아 숨쉬면서 미약하게나마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토의 먼 미래를 위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져도 괜찮으니 스스로 일어서 보라고 지켜봐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정리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이 차이는 불과 10년 남짓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남북 관계와 해외 개척이라는 저의 경험이 아직 필요한 두 가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선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스님은 지난 시간 동안 완수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아쉬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멈춰버린 친환경 농업 분야의 개척, 30년 전부터 계획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노인복지시설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연수시설의 건립, 그리고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명상센터의 건립. 이러한 과제들은 이제 다음 세대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어떻게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긴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한 진지한 논의가 오가던 그날 오후, 한 사람의 목소리가 조용히 하지만 절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부터 겹겹이 쌓여온 상처와 불신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3주 전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거의 매일 격하게 다투셨고 저는 폭력과 공포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집에 안 계셨고 어머니는 저를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자볶음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작은 소망조차 늘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중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으며 고등학교는 자퇴했습니다. 대학에 갔지만 삶은 여전히 지옥 같았고 인간은 왜 태어나야 하며 왜 살아야 하고 결국 왜 죽는가와 같은 질문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고 화도 많습니다. 이런 제가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질문의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가족 해체와 정서적 단절을 경험한 많은 한국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을지 모를 우리 모두의 상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을 시작했습니다. 몸에 병이 나듯이 마음에도 병이 납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하드웨어가 고장나서 작동이 멈출 수도 있고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겨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상태는 지금 소프트웨어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것은 고장난 컴퓨터를 계속 켜고 끄는 것과 같은 헛된 노력입니다. 먼저 고장난 부분부터 고쳐야 합니다. 스님의 처방은 명쾌했습니다. 첫째, 전문가의 치료를 꾸준히 받으십시오. 병원 치료를 시작하셨다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금방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졸음이 쏟아지거나 멍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듯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도 불편함이 따릅니다. 의사와 꾸준히 상의하며 자신에게 맞는 약과 용량을 찾아가야 합니다. 밥은 매일 먹으면서 왜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걱정합니까? 약은 밥 한 숟가락보다도 작은데요. 그저 밥을 먹듯 꾸준히 복용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자체를 내려놓으십시오. 죽고 싶다거나 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는데 계속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 살 이유가 없다는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스님은 숲속의 다람쥐를 예로 들었습니다. 다람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람쥐는 왜 살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태어났으니 살고 도토리를 주워 먹고 겨울을 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의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자꾸만 거창한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도 결국 하나의 생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님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현상이지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태어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선택할 수 없는 과거가 아닌 선택할 수 있는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질문자가 겪은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에 마음의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일 뿐 운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괴롭지 않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오직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인연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쓰거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감자볶음을 안 해주시면 그것을 원망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을 감사히 먹으면 됩니다. 문제는 감자볶음이 없는 현실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 다만 질문자는 그 감정의 강도가 남들보다 더 강할 뿐입니다. 그것이 반복된다면 하나의 습관성 질환이 된 것이니 치료를 통해 그 강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스님의 말은 질문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탓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의 이야기, 그리고 깊은 상처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는 한 개인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 어쩌면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그 자체일지도.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한 어둠을 걷어내고 평온을 찾는 여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 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여름날 한국 불교의 현대화를 이끌어온 정토회에서는 중요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온 지도자가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가 그 역사를 이어갈 준비를 하는 무게감 있는 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정토회를 이끌어온 법륜 스님은 이제 자신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족을 이끌어온 아버지가 장성한 자녀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에는 아쉬움과 기대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2차 만일결사가 시작될 때부터 운영에서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 저의 경험과 정보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의견이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모두에게 권한을 나누어 주어도 보이지 않는 저의 영향력이 결국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은 의도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스님의 고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창립자가 있는 조직이라면 한국의 많은 기업이나 단체들도 비슷한 고민을 겪었을 것입니다. 창립자가 있어야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창립자가 있기에 다음 세대가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딜레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님, 차라리 지금은 스님께서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훗날 저희가 그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가 완전히 떠난 뒤에야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것보다 제가 아직 살아 숨쉬면서 미약하게나마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토의 먼 미래를 위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져도 괜찮으니 스스로 일어서 보라고 지켜봐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정리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이 차이는 불과 10년 남짓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남북관계와 해외 개척이라는 저의 경험이 아직 필요한 2가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선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스님은 지난 시간 동안 완수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아쉬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멈춰버린 친환경 농업 분야의 개척, 30년 전부터 계획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노인복지시설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연수시설의 건립, 그리고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명상센터의 건립. 이러한 과제들은 이제 다음 세대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어떻게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긴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한 진지한 논의가 오가던 그날 오후, 한 사람의 목소리가 조용히 하지만 절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부터 겹겹이 쌓여온 상처와 불신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3주 전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거의 매일 격하게 다투셨고 저는 폭력과 공포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집에 안 계셨고 어머니는 저를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자볶음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작은 소망조차 늘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중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으며 고등학교는 자퇴했습니다. 대학에 갔지만 삶은 여전히 지옥 같았고 인간은 왜 태어나야 하며 왜 살아야 하고 결국 왜 죽는가와 같은 질문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고 화도 많습니다. 이런 제가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질문의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가족 해체와 정서적 단절을 경험한 많은 한국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을지 모를 우리 모두의 상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을 시작했습니다. 몸에 병이 나듯이 마음에도 병이 납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하드웨어가 고장나서 작동이 멈출 수도 있고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겨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상태는 지금 소프트웨어에 심각한 오류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것은 고장난 컴퓨터를 계속 켜고 끄는 것과 같은 헛된 노력입니다. 먼저 고장난 부분부터 고쳐야 합니다. 스님의 처방은 명쾌했습니다. 첫째, 전문가의 치료를 꾸준히 받으십시오. 병원 치료를 시작하셨다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금방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졸음이 쏟아지거나 멍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듯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도 불편함이 따릅니다. 의사와 꾸준히 상의하며 자신에게 맞는 약과 용량을 찾아가야 합니다. 밥은 매일 먹으면서 왜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걱정합니까? 약은 밥 한 숟가락보다도 작은데요. 그저 밥을 먹듯 꾸준히 복용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자체를 내려놓으십시오. 죽고 싶다거나 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는데 계속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 살 이유가 없다는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스님은 숲속의 다람쥐를 예로 들었습니다. 다람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람쥐는 왜 살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태어났으니 살고 도토리를 주워 먹고 겨울을 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의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자꾸만 거창한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도 결국 하나의 생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님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현상이지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태어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선택할 수 없는 과거가 아닌 선택할 수 있는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질문자가 겪은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에 마음의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일 뿐 운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괴롭지 않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오직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인연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쓰거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감자볶음을 안 해주시면 그것을 원망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을 감사히 먹으면 됩니다. 문제는 감자볶음이 없는 현실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 다만 질문자는 그 감정의 강도가 남들보다 더 강할 뿐입니다. 그것이 반복된다면 하나의 습관성 질환이 된 것이니 치료를 통해 그 강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스님의 말은 질문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탓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의 이야기, 그리고 깊은 상처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으려는 한 개인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 어쩌면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그 자체일지도.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한 어둠을 걷어내고 평온을 찾는 여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이 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여름날 한국 불교의 현대화를 이끌어온 정토회에서는 중요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온 지도자가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가 그 역사를 이어갈 준비를 하는 무게감 있는 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정토회를 이끌어온 법륜 스님은 이제 자신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족을 이끌어온 아버지가 장성한 자녀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에